안녕하십니까. 심리대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죠. 나는 솔로 12기의 영수님의 이야기를 해달라. 그래서 빨리 해드리려고 했는데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수님의 선택으로 이렇게 지금 3명이 데이트를 하게 됐죠. 그래서 1대2 데이트가 됐고 그 상황에서 영수님이 계속해서 내 걱정 금지라는 표현으로 나머지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굉장히 주목을 받았죠. 그리고 지난 회차 거의 마지막에도 보면 이 사랑의 짝대기라고 옛날 사람이라 사랑의 짝대기가 완전히 다 엇갈렸잖아요. 제가 이 나는 솔로 12기 처음 시작할 때 오히려 이게 예측이 안 되는 시즌이라 아무 예측이나 해도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어차피 어떤 예측을 하더라도 이건 비포장 도르기 때문에 돌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이분들이 경험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확신을 못 가지는 것도 있고 또 한 번 꽂히면 계속 달려가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것 하나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는 그런 지금 비포장 돌에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서는 진짜 극단적으로 말해서 어떤 커플은 결혼하는 커플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커플은 뭐 원수가 될 수도 있겠지. 뭐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 원수가 되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워낙 선하신 분들이라 어쨌건 예측은 의미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마음껏 상상을 펼쳐도 된다. 제가 이 시즌 처음 시작하면서 했던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지금 영수님이나 이 3명 말고도 뭐 다른 분들도 실은 약간의 그 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커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게 가능했다면 뭐 지금까지 연애를 안 하시진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죠. 한편으로는 이분들의 용기가 대단한 거야. 지금까지 연애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첫 번째 연애를 위해서 방송에 출연한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실은 사례가 없는 케이스지. 연애를 어느 정도 좀 해보고 그래 연애 이거 뭐 일상의 일부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뭐 방송에 나가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보통은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연애를 한 번도 안 한 상태에서 방송에 나온다 그건 대단한 용기지. 이런 케이스는 상상하기가 힘들죠. 특히나 이번에 남성 출연자들은 대체적으로 모태솔로가 된 원인의 조심성이나 아니면 욕구가 적음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에 나왔다? 이거는 상당히 이례적인 케이스지. 그래서 어떤 큰 예측 같은 게 이번 기수는 크게 의미가 없을 거야. 그리고 우리 심리대와 LBC 이 채널은 예측 채널이 아니라고. 자꾸 어떤 예측에 대한 부담감을 주지 마. 어쨌건 영수님이 이 데이트를 하면서 뭐 내 얘기 금지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리고 신나게 저를 까시죠 라는 표현을 쓰고 영숙님도 좀 좋게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해도 다 자기 비하로 흘러가. 그리고 영식님도 나이를 떠나서 재밌고 귀여우세요라는 이게 영식님 입장에서는 칭찬을 했던 말일 수도 있는데 영수님 입장에서는 이제 그 말에도 이제 자기 방어를 하죠. 그냥 신나게 나를 깔아.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방법은 누군가를 험담하면서 이러면서 그런 말들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영수님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과한 반응을 보일까? 실은 좀 과한 반응이었잖아요. 근데 영수님의 이런 생각 자체가 비정상일까? 그건 아니야. 왜냐면 지금 이 상황, 이 3명이서 된 거는 벌써 경쟁이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이미 졌어. 이게 실제로 진 건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지금 영수님이 현명하게 이 두 사람 사이를 잘 이렇게 전략적으로 풀어나가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란 말이야. 물론 이 나는 솔로 12기에 처음부터 본 사람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없어. 그런데 처음에 영숙님이 영수님을 첫인상으로 선택하기도 했었고 영수님은 영숙님을 선택하기도 했었고 근데 물론 그 상황에서 영수님이 긴장해 있기도 했었고 말 같은 것도 좀 센스 있게 못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영자님과의 데이트에서 드러난 것처럼 영수님은 어떤 얘기를 할 때 상대 중심의 사고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회를 놓친 면이 있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영식님이 영숙님과 뭐 100% 맺어지는 관계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와중에서 영숙님은 영식님 괜찮은 사람 같아. 밝은 사람 같아. 근데 조금 너무 이렇게 좀 스텝이 빠른 거 아닌가? 그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영식님이 이제 영숙님한테 이제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고 있고, 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영수님이 조금 무게감 있게 자기가 좀 말수 적었던 걸 내가 너무 긴장해서 그렇다. 이렇게 좀 차분하게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 물론 어렵지. 당연히 어렵지. 그게 쉬웠다면 처음부터 애초에 잘 됐겠지. 근데 이제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영수님이 이제 조금 더 센스 있고 자기 이미지에 맞는 브랜딩을 해가지고 좀 과묵하고 그렇지만 생각이 깊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창의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게 한편으로는 또 흥미로운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런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한편으로는 영수님이 말수는 적고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도 이 사람은 좀 차원이 높은 사고를 하고 그리고 이 말 하나하나를 허투루 하지 않는 사람, 약간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을 가져가면 실은 굉장히 자기 시장이 있는 사람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꽂힐 수 있고. 근데 너무 져버렸어 처음부터. 근데 그 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처음에 영식님이 영철님의 나는 솔로 안에서의 기획 코너 거기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잖아요. 영철님의 인터뷰를 통해서 영식님이 거의 이제 뭐 마음이 통한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거의 된 것처럼. 영수님이 만약 영식님처럼 다른 사람 앞에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을 하는 상황을 상상해봐요. 그러면 여자분이 영수님한테 사랑합니다, 결혼해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야. 근데 영식님은 그 정도 확신을 안 받아도 내가 확신을 가지면 남들 앞에서 너무 잘 되는 것 같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영수님의 기준으로 영숙님이 이미 영식님한테 이미 마음이 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근데 물론 이제 의식적으로까지는 아니어도. 그리고 영식님을 또 선택을 했고, 영숙님이. 그러니까 나는 이미 졌구나. 그러니까 영식님이 남들 앞에서 표현한 거, 그리고 영숙님이 영식님을 선택한 거,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미 나는 졌어. 그러면 나는 진 상황에서 거기에서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상황을 뒤집고 이미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랑 경쟁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쟁취한다? 나는 그러라고 조언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하는 데까지 해봐야 후회가 없거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결론이 난 관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고. 얼마든지 그 영식님이 가지지 못한 다른 매력으로 어필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포기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걸 우리는 하라고 할 수 있어. 이게 옳다는 것도 알아. 그런데 우리가 막상 저런 상황에서 이미 져 있는 상황에서 발버둥을 칠 수 있을까? 이걸 발버둥이라고 표현을 나도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노력해봐 라고 말은 쉽지만 이걸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발버둥 치는 것 꼴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일단 영수님의 이 태도는 과했지만 영수님이 가진 저런 생각, 불편한 생각, 내가 여기서 지금 불청객이구나라는 생각은 실은 자연스러운 생각이야. 근데 저 표현 자체가 너무 과했던 거지. 그럼 이건 왜 과했을까로 이제 우리가 찾아봐야겠죠.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유를 세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도전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디서부터 파생되는 이야기냐면 영수님은 항상 관찰자로 남고 싶어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에서는 관찰자로 남고 싶게 된 이유를 유추를 해볼 수 있어. 근데 이거 내가 자꾸 유추하고 추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떤 뭐 깊은 분석을 제가 이걸 하려고 나는 소리를 본다기보다는 우리가 같은 이제 시청평으로서 같은 시청자끼리 어떤 의견을 나눈다고 생각하고 봐주세요. 나는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관찰자로 남고 도전이 두려운 거는 왜 그럴까? 내가 어떤 일을 관여했을 때 망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출발했을 거라고. 그러면 내가 관여를 했을 때 망쳤다고 생각한 기억이 많아. 그러면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 엄하고 규율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부모님에서부터 실은 출발했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부모라고 해서 꼭 영수님 같은 성향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야. 만약 영수님한테 형제가 있다면 영수님하고 오히려 성격이 반대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진짜 소설이에요. 이건 정말 내 영수님의 형제 관계도 몰라. 오히려 외동관계일 수도 있고 어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영수님이 형이 있어. 그런데 부모가 이렇게 규율을 잘 따지고 그런 부모인데 형은 어쨌건 부모도 처음이고 형도 처음 부모를 만나는 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춘기 때 반항을 하고 공부나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부족해도 뭐 경험하고 오히려 막 도전하고 이랬다면 부모가 생각했을 땐 기대에 못 미치는 면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규율을 잘 따지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 동생이 생겼을 때 그러면 동생은 형은 저렇게 엄마 말 아빠 말을 잘 안 듣네, 나는 더 잘 들어서 인정받아야지라는 생각을 더 할 거라고. 부모는 얘가 형처럼 말을 잘 안 듣지 않고 이게 좀 우리 기대에 미치도록 공부를 잘하도록 그리고 더 인정받으려고 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그런 면이 있으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그걸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선을 넘지 않는 것,
도전하지 않고 이거 시키는 것을 하는 것을 되면 굉장히 큰 미덕으로 가져가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영수님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수님도 어떤 관찰자로 남고자 하는 심리는 실은 과학자적인 사고긴 해. 내가 어떤 거에 관여를 해서 이 현상이 변화한다. 이것은 원하지 않거든. 그건 나도 원하지 않아. 나도 옳지 않은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관여해서 어떤 이런 자연스러운 현상을 바꾸는 것을 원하지 않아. 일단 그게 사고 방식 자체가 좀 그래요. 그게 MBTI 때문인가? 나랑 같은 사람이라. 그래서 이 도전이 두려운 거의 원인이 결국 이 엄격한 규율을 지켜야 되는, 그리고 어떤 도전을 했을 때 결과가 잘못 나왔을 때,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아이가 어떤 일을 할 때 방법론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근데 부모가 생각했을 땐 최선의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최선에서 벗어났을 때 그 아이한테 거봐 안 되잖아. 아 그렇게 먹으니까 밥을 빨리 못 먹잖아. 그렇게 하니까 이게 잘 안 되잖아. 실은 얼마든지 괜찮거든. 밥을 좀 이렇게 먹어도 되고 뭘 하다가 뭐 조립하다가 뭐 다른 걸 만들어도 되지. 무슨 비행기 만드는 레고 사가지고 뭐 탱크 만들면 뭐 어때? 뭐 삐뚤어졌어도 탱크 같아 안 보이면 어때?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혼 아닌 혼을 나는 거지. 부모 입장에서는 최선의 방법이 있으니까 이걸 택해야지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영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너무 단정 짓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단정 아니에요. 그냥 이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댓글로 또 여러분이 달아주시면 되지. 영수님 입장에서는 또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나의 의지대로 뭔가를 해가지고 망쳤구나. 어떤 상황을 망쳤구나라는 생각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자꾸 어떤 도전을 하고 어떤 내가 어떤 거에 관여해가지고 무언가를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자꾸 두려워하게 돼.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강력한 초자아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초자아와 화해를 하면서 자아를 다시 키워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약간 세상과 연결고리가 왜곡돼 있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왜곡이라고 볼 수는 없지. 나도 뭐 그렇게 생각하는 면이 있으니까. 나의 세계가 강한데 나의 세계와 외부 세계가 만나는 그 지점의 다리가 뭐랄까 조금 너무 빈약하다고 해야 될까요? 위험해. 내가 외부 세계로 나가서 관여를 했을 때 외부 세계는 망쳐질 거라는 생각이 있고, 외부 세계가 내 세계로 들어왔을 때 내 세계가 혼날 거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타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나 아니면 타인과 대화를 할 때 타인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힘든 거예요. 그게 실은 이게 같은 맥락의 성향으로 지금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영수님은 결과적으로는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고 내가 뭔가를 관여하고 이런 거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실은 무서워하는 마음이지, 그거를. 왜냐면 내가 어떤 거를 관여해서 망쳤을 때 혼났으니까. 그게 가장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이고. 타인이 나를 관여하는 것도 굉장히 싫어요. 그리고 여럿이 그룹으로 모였을 때 입을 여는 것도, 여기에서 이제 나는 솔로는 서로서로가 비슷한 사람이고, 그리고 방송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룹에서 좀 말 많고 주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입을 열지 않을 거야. 그게 이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는데, 첫 번째는 도전이 두렵다. 두 번째는 나는 재미없는 사람이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 근데 이거는 청소년기부터 뭐 군대 시절까지도 아마 이어지는 부분이긴 할 텐데, 영수님이 똑똑하잖아요. 똑똑한 사람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뭐 전혀 못 읽거나 그런 센스가 아예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데 있어서 굉장히 예민할 수도 있는 사람이 한편으로는. 그런데 그게 이제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게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면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재미없는 사람이다에서는 어떤 게 포함되냐면, 신나게 저를 까시죠.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방법은 누군가를 험담하면서 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은 자기가 희생돼가지고 분위기를 띄웠던 기억이, 분위기가 좋아졌던 기억이 너무 많은 거야. 어떤 그룹 활동에서는. 그러니까 영식님 같은 분이, 그래서 친한 영식님 같은 스타일의 어떤 사람이 그룹에서 막 같이 얘기하고 놀다가 영수님을 약간 뭐 비하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살짝 더 놀리면서 분위기를 띄우고, 영수님은 마음 한편에서는 불편하지만 다들 웃고 좋아하니까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학창 시절과 뭐 군대 시절, 그리고 뭐 그 시절에 만났던 뭐 미팅하거나 이런 그런 분위기를 지나쳐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알게 모르게 영수님 마음에 스크래치를 냈을 거라고. 내가 마음이 불편할 때 분위기가 뜨는 거야. 나는 재미없다라는 전제가 생기는 거고, 나는 재미없는 사람이고 뭔가 재밌는 거를 도전하자니,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도전이 두렵고, 도전이 두려운 상태에서 나는 재미없는 사람이면
그렇지만 재밌고는 싶잖아요. 분위기는 좋게 하고 싶잖아. 근데 분위기가 좋았던 순간은 내가 놀림을 당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자신감 있게 나를 놀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적이라고 생각될까? 아니지. 영수님 마음속에는 그 사람은 한편으로는 동경의 대상이기도 해요. 되게 재수없는 면도 있겠지. 아니, 물론 영수님이 영식님을 재수없어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런 굉장히 많은 그런 외향적인 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 영수님은 한편으로는 부럽지. 동경의 대상이야. 왜냐면 내 머릿속은 쟤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면이 있거든요. 생각도 많고, 나도 재밌는 거 좋아하고, 나도 생각이 많고 깊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인데, 어떻게 쟤는 저렇게 쉽게 저렇게 막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자연스럽게 할까?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쟤는 또 말이 보면 예전하고 또 말이 앞뒤가 다르기도 하고, 사람이 얘기하다 보면 이때 얘기랑 저때 얘기랑 좀씩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근데 영수님은 또 그렇게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저 사람은 앞뒤가 다른 사람처럼 영수님은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살다 보면 말이 순간순간 바뀔 수 있지. 특히 외향적인 사람들은 이게 생각보다 말이 먼저 나오니까 말이 바뀐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말이 바뀌는 거를 보면서 약간 인간에 대한 회의도 생겨. 왜냐면 자신은 도전하는 게 두려운 아까 그 성향 때문에 어떤 말을 할 때도 항상 조심스럽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말을 했을 때 이 말이 바뀌지 않거든. 이 말과 생각을 비교해 봤을 때 말은 생각하고 나서 나오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데 분위기는 저런 애가 띄워. 나보다 생각도 얕은 것 같고, 말도 앞뒤가 다르게 하는 것 같은, 나보다 안 좋은 사람 같은데? 쟤네가 분위기를 띄우네? 심지어 쟤네들이 나를 공격할 때 사람들은 다 웃네? 약간 막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흘러가면서 그런 거를 굉장히 반복해서 겪었을 거라고요. 근데 물론 그 겪은 거에 영수님은 항상 피해자였냐? 그건 아니지. 영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나쁜 사람이냐? 그게 아니지. 영수님도 그 사람들을 좋아했어. 친구로서 좋아했고 동경하는 면도 있었고 그 사람 이런 면도 좋고. 그런데 영수님은 상처를 받지. 그리고 영수님이 지금 이 방송에서 본 것처럼 약간 하나에 꽂히면 다른 생각을 잘 못하고 좀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면들이 있으니까 어떤 좀 외향적인 영수님 친구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놀리면서 야, 좀 그런 거 깨고 나와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영수님을 편하게 해주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겠지. 그게 악의는 아니었을 거라고. 영수님도 그게 선이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런 선이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논리는 영수님이 막 또 이러면 또 영수님 뭐 놀림의 대상이었다고 막 비한다 그러는데 아니야. 친구들 사이에서는 원래 친한 사이에서는 놀려. 나도 놀림 많이 당해. 다 서로 그러지. 근데 이제 영수님이 저런 거에 있어서 막 나 까시죠. 뭐 나 또 낚아는 거야 이러면서 그때 자리에서는 편하게 얘기를 한다고. 근데 그게 영수님 마음속에는 상처로 남았을 거라는 거지. 가랑비에 옷 젖듯이. 뭐 트라우마까지는 아닌데 원래 트라우마가 그렇거든요. 어떤 큰 충격도 트라우마고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비에 젖는 것도 트라우마인데 지금 그게 이제 영수님의 트라우마까지는 아니어도 영수님 마음의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계속해서 내가 어떤 나를 낮춰지는 개그, 나의 의도가 아닌데도 나의 낮춰지는 개그로 분위기가 뜨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를 이런 식으로 이용한다. 그리고 쟤가 나보다 분명히 못난 것 같은데 왜 쟤는 저렇게 이런 사회적 인정을 받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이런 외부 세계와 자꾸 단절해버리는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그게 이 두 번째 이유라고 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니까 결국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유가 맥락적으로 쭉 이어지는 이유가 되긴 할 텐데, 이 기대하면 상처받는다 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수님은 지속적으로 실은 상처받아온 사람이잖아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한테는 어떻게 보면 상처받은 초자를 얻게 됐고, 그리고 학창 시절, 그리고 뭐 군대 이렇게 그런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재미없는 사람이다. 혹은 마음속에 남들에게 드러내지 못하는 그리고 스스로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취약한 상태가 됐고 어떤 기대를 하거나 어떤 상황의 변화를 꿈꿨을 때 결과적으로 돌아오는 거는 상처구나라는 게 남은 거죠. 근데 이거는 실은 어려서 내가 어떤 도전을 했어도 상처가 남았고 그리고 관계를 맺을 때도 이런 지속적으로 상처가 되니 그게 결과적으로는 지금 머릿속에 기대하면 상처라는 전제가 깔리게 됐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숙님이 이렇게 나를 돌아보고 얘기할 때도 계속 이렇게 손을 이렇게 돌리면서 저쪽 보시라는 그런 제스처를 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쨌건 지금 두 분의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서 제가 엮어드는 순간 이러면서 뭔가 내가 여기서 관여하는 거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는 것처럼 말을 하죠. 실제로 이제 그런 걸 굉장히 극혐했겠지만 저는 즐겁게 관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모든 게 다 영수 때문입니다. 그럼 자기 비하를 계속하고 그러면서 나를 제외하면 얘기가 뭐 잘 흘러간다.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영숙님이 얘기하다가 나를 볼 수도 있거든. 그런데 거기에서 아예 돌리는 그런 마음은 아까 두 가지 마음도 당연히 존재하는데 내 기대감이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영숙님이 나를 챙겨주고 내가 그걸 통해서 기대하게 되면 그 기대가 상처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거든. 그래서 어떤 기대를 했을 때 내가 섣불리 기대를 했을 때 그거는 나한테 큰 상처야.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그건 한편으로는 결국은 두 가지 원인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는 영수님이 이런 지속적으로 상처를 받아온 게 남아있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이 쉽게 기대하게 되는 사람이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스스로가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결국 이어져 있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고 그런 어떤 현재의 내가 기대하는 부분과 나의 현실이 차이가 많이 나면 어떤 것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져. 영수님은 실은 사회적으로 연결되고 내가 어떤 상황을 주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없지는 않은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은 이런 외부 세계와 단절이 돼 있어. 그러니까 막 끊어졌다기보다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나와 진짜 결이 같은 사람이 아니면 이제 아까 이제 영식님 같은 그런 케이스의 사람과 어울릴 때는 아까 같은 문제들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런 뭐랄까 사회적 상처를 받을 거라고. 어쨌건 영수님은 기대를 더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상처가 있을수록 그 상처 때문에 이 상처를 안 받았을 수 있었던 더 좋은 현실에 대한 기대가 있을 수 있고 이 상처를 뭐 이해해 준다거나 이 상처를 주지 않을 사람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이 기대는 그거죠. 내가 어떤 거에 있어서 손해를 보면 이거에 대한 보상 심리가 생기잖아요. 일종의 그거와 더 가까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기대도 일상적일 수 있어. 근데 내가 어떤 걸 하려다가 자꾸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 그거를 더해서 그걸 복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것도 심리적으로도 기대가 생기는 거지. 더 커지는 거지. 쉽게 기대하게 되는 거죠. 영수님은 그 기대를 경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쉽게 기대하는 사람이니 기대를 조금 줄여야겠다라고 스스로가 억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대 자체가 자기 자신에게 계속 상처로 돌아왔던 거를 아니까. 그래서 영자님하고 얘기해서도 영자님이 나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이 사람이 나를 그냥 챙겨준 건지 좋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 기대를 억제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실은 생각해보면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그걸 기대하지도 않아.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나에게 이성적 호감이 있나?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영수님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성적 호감, 그러니까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이 나를 특별하게 여겨주나? 나를 인정해주나? 라는 기대를 더 쉽게 한다고. 더 쉽게 하겠지만 상처받기 싫으니까 그 기대를 또 더 억압하지. 그런 게 옆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 기대도 하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억압도 해. 그러니까 이게 갭이 커지니까 영수님의 태도가 되게 과장된 태도처럼 나와버리죠. 보통 사람은 기대도 별로 안 하고 기대를 내가 별로 억제할 필요도 없으니까 별로 억제도 안 해. 그러니까 별일 없이 지나가는데 영수님은 이제 이런 식으로 기대와 상처가 둘 다 큰 바람에 오히려 이는 스스로가 억제하게 되는. 그래서 더 오바해서 나 기대하게 만들지 마세요. 나 기대하게 만들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 상처받기 싫으니까 기대하게 만들지 마세요. 라는. 그러다 보니까 듣는 입장에서는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와서 얘기할 때도 상철 씨랑 얘기했을 땐가요? 나를 제외하면 얘기가 잘 흘러가요. 그러니까 상철 씨가 잘 흘러가고 마음도 편하고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상철 씨는 보면 상철 씨도 실은 영수님하고 비슷한 결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이 사람들이 뭐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한 발 물러서 있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수님하고의 확실한 차이는 상철님은 진짜로 방관자가 돼. 그 자리에서 한 발짝 물러서. 왜냐면 그래도 아무 상관없거든. 애초에 상철님은 기대 자체가 크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어. 그냥 한 발짝 물러서면 그만이야. 그런데 영수님은 자신이 기대가 돼 있지만 그 기대를 억제해야 되기 때문에 태도가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상철님 같은 경우는 그런 분위기를 막 띄우기 위해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비하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이게 악의적이지 않아도 내가 좀 불편하다? 그러면 그 자리에 안 가. 그냥 슬쩍 가. 근데 영수님은 이게 악의가 없어도 악의가 없다는 걸 안다면 선의에서 좋은 분위기다 그러면 그래 내가 희생하고 그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지 하고 거기 자리에 있는다고. 그게 이제 영수님하고 상철님의 차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뭐 누가 옳다 누가 좋다는 얘기할 수 없지 뭐. 그거는 그리고 그 무리에서의 또 그 색깔이 있는 거니까 또 이걸 보면서 뭐 영수님 친구들 악당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영수님이 뭐 거기에서 피해받았다 그것도 아니야. 그냥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상철님이 마음도 편하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잘 흘러가고 마음도 편하고. 그러니까 내가 한 발짝 물러서서 그냥 지켜보는 건 마음이 편해. 그 상철님 입장이야. 영수님은 마음이 안 편해. 그러니까 차라리 정말로 내가 한 발짝 물러설 수 있는 마음이 편한데 영수님은 그래서 그 면에서 상철님과 차이가 있죠. 똑같은 상황도 바라보는 게 지금 달랐거든. 그러면서 뭐 제 쪽에서 신경 쓰면서 흐름도 끊기고 두 번이 안 된다 했을 때 그게 계기가 된 게 아닐까 이제 그런 고민을 막 계속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두고두고 해요. 뭐 영식님한테도 이 얘기를 하고 광수님한테도 얘기를 하고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잘 안 될까 봐 걱정된다. 그리고 어차피 영숙님은 영식님을 선택하지 않아도 나를 선택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 단체 모임에서도 이 얘기를 계속해. 영수님이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반응이 조금 흥미로운 반응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현숙님하고 옥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할 때 조금 그 분들에 대한 힌트가 담긴 얘기들이 있었는데 뭐냐면 현숙님은 어차피 3개월 후면 잊혀진다는 얘기를 해요. 다음 기수에 강렬한 사업 나오면 잊혀진다. 옥수님은 왜 뭐 때문에 그러냐. 거기 주목받으면 뭐 좋은 거 아니냐 얘기를 하거든요. 그 차이는 그 두 사람이 지금 어떤 거를 주목하고 어떤 거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의 차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 지금 현숙님은 이걸 방송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이걸 외부적인 시선을 신경을 쓰고 있는 사람이고, 옥수님은 지금 외부적인 시선을 상대적으로 덜 쓰고 있는 거지. 어쨌든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른 장면이랑 또 엮어서 얘기를 해보고, 또 현숙님과 옥수님에 대한 이해가 또 필요할 장면들이 있을 테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영수님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해봤고, 지금 영수님의 이야기는 이게 끝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이 뒤에 광수님과 얽힌 부분도 이제 슬슬 생길 거고, 그런 것들을 또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